예, 시사정담 3인 3세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 D-33일입니다. 이 각 정당의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 3월 4일 안철수 후보를 끝으로 다 확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의 양강구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엑시트, 그러니까 안희정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하는 것을 안엑시트라고 그러는데, 안희정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이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면서 급등했다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이 안희정 지사 지지층의 63.1%가 경선 이후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갔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의 30.3%가 안 후보에 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민주당 경선 후유증이 상당히 간단치가 않은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본래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갔네요. 그렇죠. 그 전에 예. 했을 때는 한 30% 정도가 간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사 시점이 이 영향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로 간 그게 14.4%에 그쳤다고 하니까 조금 경선 휴유증 내지는 어떤 그런 심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이게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심하게 말하면 경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후보가 확정이 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컨벤션 효과를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왔고, 또 국민의당의 압도적인 후보가 되면서 양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를 안철수 후보가 독차지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후보 지지율이 5자구도, 4자구도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5자나 이제 다자구도에서는 네. 이제 문 후보가 이렇게 예전처럼 압도적인 우세는 아니더라도 우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양자구도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때는 이렇게 안 후보가 이제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 후보 측에는 실현 가능성 없는 양자 구도로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역대 대선에서 계속 가상 대결로서 양자는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지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후보 구도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낮고, 또 안철수 후보 자체가 본인이 이제 그런 후보 단일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고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적으로 양자 대결 구도를 붙이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쪽의 항변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문 후보한테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 대표 말에 의하면은 이 양자 대결을 붙이더라도 양자 대결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대결을 붙였을 때하고,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안철수 후보 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이렇게 물었을 경우하고, 그냥 이름만 해서 문재인 안철수 때 경우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냥 이 문재인 안철수로 했을 때는 안철수가 굉장히 우세하게 나온다는 이런 지적을 좀 있던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고,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실은 걸 보면 이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한 진보 단일 후보고, 이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단일한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이제 진보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양자 구도에서도
이 46대 3대 42.8로 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그 날짜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하고 이 전혀 다른 거죠. 중앙일보에는 그냥 문재인 대 안철수로 했을 때 43대 51로 나와갖고 안철수가 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그 차이는 저런 것 같습니다. 이름만 문재인 안철수 했을 때는 그 문재인 대 그 비문재인 반문재인으로 그 부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진보 단일이냐 보수 단일이냐 했을 때는 진보 쪽에 어떤 그 지지층이 그 더 결속력이 있는 그런 걸로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 리얼미터 그 이택수 소장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이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에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경선 세 후보를 합했을 때 60%에 달했던 지지율이 지금 이제 한 40%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제 안희정 후보 지지층은 이렇게 있고,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인가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다음에 이제 구 여권 지지층으로 이탈한 세력들이 이렇게 안 후보 지지층으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이제 대선 경선이 끝나면은 상당수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다음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갈 거다는 예상은 다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식상함,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하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문 후보 아들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젊은 층 지지도 약간 흔들리는 그런 기점에 이제 3월 3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촉발된 디오피니언 조사가 4월 2일 일요일 날 단 하루 진행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같이 진행했던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동정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하는 이렇게 조사에서 안 후보 쪽으로 30% 이상이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일 조사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상황,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안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났고, 그 이후의 조사들은 이러한 흐름이 또 계속 이렇게 대목임 현상으로 반복되는 상황,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새 후보 60%에 달했던 지지율이 만약에 그 경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박근혜 구속 이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서들이 또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게 갈 것인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 그렇죠.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세로만 안주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뭐 크게 봐서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이 자당 어떤 경선에서 경쟁 후보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포용해내느냐, 그 문제가 이건 뭐 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지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국정 운영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포용력, 리더십에서의 포용력,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 가지고 조금 문 후보 그 측근에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한 그 시기가 넘어간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정권 교체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동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가장 그 적임자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통했던 저거라면, 이제는 정권 교체는 뭐 민주당으로든 국민의당으로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서 이제는 누가 더 적합한 후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대당 내지는 당을 달리하는 후보 간의 그 비교 검증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좀 프레임 자체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 후보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수층을 톡톡 이렇게 건드린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상당히 보수층에서 이게 그 지금 보수 후보들이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이른바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가에서 이렇게 보수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30% 내외가 항상 공고하게 존재합니다. 뭐 진보 진영이 한 30%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갈 곳을 잃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은 이렇게 차선의 선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어떤 요 흐름들 특히 이제 3월 31일 이후에 있었던 흐름 속에서 차선의 대안으로 선택지로서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일단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 이 흐름의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변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TK와 호남 결합의 지속성 여부. 지금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 대선하고 차이가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 후보한테 몰표의 성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영남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여당 보수 성향의 후보한테 호남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한테 이랬는데 지금 그걸 보면은 상당히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도 그렇고 PK, TK에서도 비슷한 지지를 갖다가 지금 얻고 있거든요. 이게 예,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그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그 같은 영남이라 하더라도 TK하고 PK가 좀 다르고 또 호남에서도 조금 노령층이 많은 지역하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다시 말해서 그 도심 지역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쪽이 조금 많다면 또 농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또 그 안철수 쪽이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이전하고 전혀 다른 어떤 면에서는 지역 간 대립 구도는 거의 뭐 이래 그 퇴색되고 오히려 지금 같으면 조금은 이게 세대 간 대립 구도가 그 20, 40대하고 50대 이상하고가 나뉘는 그런 양상이 조금 이게 좀 뚜렷해지는데 그거는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무슨 그 멜령의 차이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호소하는 지점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2012년 대선에서도 양 후보가 이렇게 격돌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 욕구가 그 국민적 요구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거꾸로 됐어요. 역전이 됐죠. 예, 거꾸로 돼가지고 상당히 안철수 후보를 노년층에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이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수층이 노령층으로 넘어가 있고 그 전에 이제 다자구도일 때, 그러니까 경선 전에 이제 안 후보의 지지가 뭐 10% 미만 이런 상태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60대 이상 이렇게 하다가 이번 대선 이제 경선이 끝나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보수적 이미지. 그러니까 과거는 새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의 이미지를 줬다면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이렇게 안 후보가 이제 온건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덜 변화 지향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이제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촛불 그 민심에 그 직접적인 어떤 그 상징화돼 있고 또 내거는 그 자체가 이때까지도 이제 적폐청산, 촛불 민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징하는 후보로 돼 있는 거고 최근에 오늘 노골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을 하고 그 부분을 당을 설득해서 관철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자체도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어떤 보수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걸 호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지금 경선 때만 하더라도 각 당의 경선 때만 하더라도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보수 단일화는 뭐 기본이고 어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하고도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 누구보다도 그 유승민 후보는 그 보수 단일화를 제일 먼저 주창을 했고 예.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막상 경선이 끝나고 보니까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들어오라고 홍준표 의원은 바른정당에 이야기하면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의원을 또 자격이 없는 후보다, 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 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수 후보의 단일화라든지 어떤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을 걸로 또 보이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확실하게 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보수 진영은 이렇게 원체 전체 총 지지율 합계가 이렇게 15%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두 후보 지지율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욕구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승민 후보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는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향후 행보를 위해서는 또 여기를 버틸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는 부분이고 결국은 키는 유승민 후보가 버티고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른정당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어떤 친박 강경파의 어떤 정리를 갖다가 요구해 왔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내놓고 선대위원장도 뭐 이렇게 김진태 의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TK 선대본 발족할 때 최경환 의원을 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친박은 없다. 우리 당에 친박은 없다. 이러면서 상당히 친박 끌어당기기에 오히려 더 이렇게 이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예, 예. 양당 공이 지금 후보로 된 사람들이 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과거에 뭐 이명박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강력한 세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당을 장악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약한 상태다. 홍준표도 당에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장악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친박에 얹혀 있고 유승민 의원은 또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양쪽 다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가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무릎 꿇고 저걸 받아라. 받아오면 친박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겠다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 경우에도 당에서 흔드는 세력이 여전히 있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일정 대선에 갔을 때 15% 정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이 기타금 문제, 그 돈을 전혀 찾지를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당내 사정을 보면 뭐 자기들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타협이나 그걸 갖고 이 단일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남아 있다면 과연 유승민 후보가 그런 부담을 안고도 그러니까 기타금 문제의 부담을 안고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국민의당 쪽하고 거래를 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또 안철수 후보는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그쪽 표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과거 보수 진영의 후보는 이렇게 보수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뭐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가 했을 때 헤드라인으로 때려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이렇게 민심들이 막 요동을 치고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두 쪽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안철수 후보 쪽에 힘을 실는 경향이 최근에 이제 강화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파괴력을 가지고 영남이라든가 또 수도 보수 지역 보수층들을 이렇게 결집해 나갈지는 굉장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보수 우파 대 좌파의 대결, 그래서 우파 후보 한 명과 좌파 둘과 얼치기 좌파 한 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자 대결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진영 대결로 어떤 걸 갖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여의치 않죠. 예, 지금 흐름으로는 이 뭐 보수 언론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그 좌파 대 우파의 대결 이런 부분은 이 실제로 어떤 그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이 걸로 나누기에는 그 우리 정치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전혀 그런 거하고 일치하고 있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그 대세론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5월 9일 대선 승리를 갖다가 좀 낙관했던 문재인 후보인데 이제는 좀 이렇게 선거 전략도 다시 좀 이렇게 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렇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수비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방하고 좀 공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포지션을 갖는, 공세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중도나 보수층을 향해서 자기의 행보를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인다든가, 다음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무너진 보수층이 이제 무주공산으로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 후보의 확장력이 거의 없다. 이것이 최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안들을 내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자체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갈등과 혼선이 있을 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 후보 본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일관되게 그 준비된 대통령, 가장 이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때까지 그 나라를 맡을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그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꾸로 이제 후보 진영에서는 아니, 안철수 후보 좋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당이 40석 정당인데 그 40석 정당으로 실제로 이 국가를, 지금 위기에 처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좀 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리전 투구의 어떤 그런 검정 공방이라든가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거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 있고 안정된 그걸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 후보가 이 보수 쪽으로 좀 이동해갈수록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또다시 이제 또 진보 쪽의 어떤 결속이랄까, 또 이쪽 진영의 어떤 그런 그게 회복력이, 복원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저게 이긴다. 진보나 어떤 촛불 민심에 제대로 그걸 한쪽이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자칫 이게 뭐 서로 어떤 그런 칼라의 어떤 그거 없이 서로 이전 투구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양상으로 가면 그건 호불호로 나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준비된 후보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어떤 이 촛불 민심을 갖다가 받아 안으면서 이 적폐청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의 어떤 이 컨셉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흐름상 보니까 보수에는 안철수, 진보에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이면데 중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수 유권자를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끌어내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에서 이 중도층 유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한테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연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하리라 봅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이렇게 40석의 국민의당으로 네. 이렇게 대선을 이겼을 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답을 점차 해내줘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제 간다 이 포맷인지 아니면 이제 지지층이 이제 TK나 영남 쪽에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그쪽과 손을 잡는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누구라도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회 운영을 어찌 할 것이냐 세력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선거 전에 그 부분도 상당히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그 문재인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정권 연장 세력의 이합집산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그어 나가면서 국민연대라고 이렇게 지지층 연대라고 해가지고 선을 그으면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큰 숙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양당이 어떤 그런 안정적으로 그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개혁과 어떤 그런 국정의 어떤 안정적 운영에 동의하는 어떤 그런 보수 진영의 일부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죠. 그런 점에서는 그 안철수 진영이든 또 문재인 후보 쪽이든 간에 그런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어떤 그런 그 국정 운영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선 전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그 적대적으로 싸우고 또 완전히 이게 뭐 그냥 그 이 끝장보기 식으로 가면 대선 이후에 참 국민들이 깝깝해진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 나뉘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누구하고 손잡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참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영남 이제 특히 TK에서 이렇게 이제 저번에 내일신문 뒤엎이는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5% 양자 대결에 나왔는데 그 이제 실제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그 지지율의 표를 가져오려면은 그쪽을 기반하고 있는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줄타기 하는 상황으로 이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이렇게 그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대통령 선거가 어찌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히려 그 정치 세력의 어떤 혼란 분열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그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후보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 네거티브만으로 이렇게 선거전을 치르려고 해서는 그 안 될 것이고 이 대통령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과 함께 풀어나가냐를 국민들한테 그 제시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해외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나라 안보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위기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적으로는 그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지금 뭐 미국의 MBC 앵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오산 그 기지에서 연달아 4일 동안 뉴스 첫 방송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한국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저께 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또 이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또 6차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좀 우리 대선 후보들이 대선 주자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뭔가 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한반도에서 어떤 그 전쟁의 가능성이라든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나 또 군사적 어떤 그런 그 선제 행동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진짜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외교 안보상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자리인데 현재 국면에 대해서 너무 말들 애매모호성으로 가지고 애매모호성으로 이렇게 선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확하면 진보적인 진영의 대표라면은 미국의 어떤 이런 선제 도발이라는 게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거기서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는 아예 이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그쪽으로 갔는데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는 대선 후보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사드 문제에서는 당론하고는 또 정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론을 바꾸려다가 그 사드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 고조되는 어떤 안보 외교 위기를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해법을 갖다가 내놓으면서 이 국민적 선택을 갖다가 받고 또 그것이 이 공론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이 우리를 위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현재 지적하신 대로 이 애매모호함으로 어쨌든 그 부분을 그냥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